여러분,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빚의 한 18%만 갚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연 그럴까요?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실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7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빚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때는 정말 큰 꿈을 안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인회생 신청서를 딱 내는 그 순간부터 법원에서 최종 OK 사인을 받기까지 7개월간의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올해 신청서를 접수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12월에 최종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딱 7개월 정도가 걸렸죠. 이 각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최종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꿈이 빚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30대 초반의 장 씨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교촌치킨 프랜차이즈로 매출도 꽤 괜찮았는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오르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 또 본사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매출은 회복이 안 되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정말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 앞에서 장 씨는 법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장 씨가 법원에 처음 제출했던 계획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총 빚은 한 1억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테리어 회사에 새로 취직해서 월 210만 원을 버니까 여기서 생계비를 빼고 매달 66만 5천 원씩 36개월 동안 갚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원금의 약 18%를 갚는 셈이 됐던 겁니다. 자, 이 18%라는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8% 갚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서류와 내용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 법원에서 이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하는 바로 보정명령이라는 걸 냅니다. 아니, 뭘 더 보완하라는 걸까요? 법원은 도대체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제출한 계획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건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혹시라도 불공평한 점은 없는지 그걸 아주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였죠. 법원이 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깐깐하죠. 통장에서 100만 원 이상 오고 간 돈은 다 뭐냐? 하나하나 설명해라. 어머니 집에 공짜로 산다는데 그것도 증명해라. 그리고 이거 2024년에 팔았던 자동차,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라. 심지어 깜빡하고 빼먹은 통신비나 렌탈료 같은 빚까지 전부 추가하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개인회생 절차가 그냥 대충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깐깐한 법원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럼 장 씨 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바로 이 과정에서 처음 제출했던 계획안을 완전히 뒤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변제 기간. 원래 36개월, 즉 3년만 갚겠다고 했는데 이걸 최대치인 60개월, 무려 5년으로 늘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기간을 이렇게 확 늘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개인회생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 이 사람이 회생 절차 없이 그냥 지금 당장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아치운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회생 계획을 통해서 갚는 돈이 무조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기준선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원칙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돈, 2017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법원이 소명하라고 했던 그 자동차 판매 대금 중 일부예요. 장 씨가 이 돈으로 다른 빚은 놔두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빚부터 갚았던 거죠. 법원은 이걸 편파 변제,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원래 없던 셈 치지 말고 당신의 재산으로 다시 포함시켜서 계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2천만 원 때문에 청산 가치가 확 올라가 버렸고 그걸 맞추려니 총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7개월 동안 서류를 보완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12월에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처음 계획과 최종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숫자로 비교해서 보시죠. 네, 이 표 하나에 지난 7개월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빚은 누락된 걸 추가해서 조금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 변제 기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내는 돈은 66만 5천 원으로 똑같은데도 총 갚는 금액은 2,390만 원에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변제율도 확 올라갔죠.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장 씨가 제안했던 변제율은 원금의 18%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꼼꼼한 심사와 조정을 거친 최종 결과는 원금 변제율 29%,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대신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이게 바로 법원의 최종 결론이었던 겁니다. 이 7개월의 기록을 쭉 따라와 보니 어떠신가요? 개인 회생이라는 게 그냥 신청만 하면 빚을 쉽게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힘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겨내면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사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